오늘 방송은 임원 퇴직금과 적격 요건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백문영 부소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임원 퇴직금에 대한 과세당국의 시각은 어떨까요? 그 퇴직금 명세표 30억이 이제 공무원 테이블에 딱 올려지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뒤져볼 것 같아요. 네. 예. 자, 제가 여기서 보시면 회사의 유보이익 대부분은 사장 개인이 급여와 퇴직금으로 가져간다면, 예민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기업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죠. 네. 근데 우리나라 상법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는 전제예요. 이 얘기 뭐냐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상식이라는 거예요. 상관행이라는 거예요. 이 상관행하고 안 맞는 거죠. 예. 그래서 퇴직금 청구 액수가 클수록 엄격한 사후 검증을 받을 확률은 대단히 높아집니다. 실제 필드에서도 뭐 퇴직금이 10억 넘어가면 다 세무조사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정권에 퇴직금 받을 수 있게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다는 거 하나도 이게 출발점이에요. 이게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규정이 있고 없고가 퇴직금 지급 여부를 좌지우지한다고 하는데 이건 필요 조건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충분 조건은 다른 차원의 얘기라는 거예요. 실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렇죠. 필요 조건에 해당하는 건 이제 절차적 정당성을 얘기하는 거죠. 회사의 주인은 주주잖아요. 네. 주주가 경영진에 대한 퇴직금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의를 하면 그때부터는 경영진은 보수 청구권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보수 청구권. 이 보수에는 이제 퇴직금 청구권도 생기는 거고.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규정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규정을 만들어지게 되면은 시적으로는 임원은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퇴직금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 상법상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뭔가 그 절차적인 하자가 생기거나 결함이 생기게 되면 업무관 가지급금이 돼버리는 거죠. 퇴직금이.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실체적 정당성이라는 거, 충분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앞에 있는 거는 객관식, 뒤에 있는 건 주관식이라는 거예요. 사실 국세청의 답변을 보면 대부분 이 주관식에 대한 답변은 되게 모호해요. 어떤 식이냐면, 예, 그렇죠. 뭐 사실관계를 판단해보고 해야 될 상황이다. 판단. 왜냐면 이제 실질과세주의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든 눈으로 봐야지 내가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겠죠. 또 한편으로는 객관식인데 객관식이라고 답을 주지 않아요. 보통 이제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하겠다 그러면 객관식의 답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세무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 조건이면서 이제 부당행위 소지가 있냐 없냐 이거는 이제 가지급 처분이 아니라 법률적으로는 유효한 행위지만 세법적으로는 부당행위이기 때문에 송금불산입해서 그냥 상해 처분해버린다 이런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가지급 처분 받는 게 더 나은 거예요. 페널티로. 아, 그렇습니까? 인정이자만 불이입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상해 처분 돼버리면 비용 처리도 안 되고 개인은 그 소득세로 온전히 다 맞아야 되니까 자칫 이 충분 조건을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한 페널티가 훨씬 더 큰 거죠. 그래서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나 이거 가지급 처분으로 해달라. 업무부관 자산으로 해달라. 근데 국세청이 인정 안 한 케이스가 있어요. 예. 간단하지 않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적격 요건을 보면 주주총회 소집 절차라든가 의결 정족수 충족 요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법상에서 정관을 변경하는 건 당연히 이제 주주총회를 열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여기서 사실 이제 상법에는 나와 있는 절차들은 뭐 중소기업은 조금 느슨하게 해도 된다. 상장기업은 엄격하게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중소기업에도 상장기업에 준하는 수준의 이 절차상의 검증 잣대를 들이대면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주총을 열었냐. 실제 참석한 주주한테 다 인터뷰를 하고 관련된 내용이 실제 토의가 있었냐. 뭐 이렇게 구체적인 마음 잡고 조사를 하기 시작한다면 필요 조건에서도 문제가 되는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 지금은 이제 금액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큰 금액이 나가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문제를 삼을 수 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 필요 조건도 형식적으로 뭐 주총도 열지 않았는데 주총 연 것처럼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어쨌든 외관적으로라도 반드시 좀 어떤 증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뭐 사진을 찍어가지고 의사벽 붙인다든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예, 사안에 따라서는. 그건 누구나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허위로 작성한 경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집권자가 없는 자가 이사회에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경우라든가 이 진실성 여부를 판단했다는 거는 실제 참여한 사람한테 뭐 인터뷰를 했을 수도 있고요. 사진 같은 경우는 참 되게 인상적인데요. 예. 네. 그리고 실제 주총을 하면요. 네. 이사가 한 말 그대로 적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한두 푼이 아닌 뭐 거액의 임원 퇴직금을 주는 어떤 기준을 바꾸는 것들은 주주들의 이익에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30억의 퇴직금을 준다? 그럼 결국 이제 주주가 가져가야 될 이익에서 일부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주들이 과연 그런 퇴직금 청구권에 응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어떤 결의 과정이 당연히 통상적으로 있지 않겠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당연하죠. 그만큼 많은 금액을 갖고 내가 어떤 절세의 혜택을 누린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상식적인 기준에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적격 판결 판정 요건을 한번 봅시다. 자, 퇴직금 절세가 뭐 한 7억 정도 절세가 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익잉여금을 30억 사이인 잉여금을 배당으로 가져가려면 한 14억 정도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이걸 이제 퇴직소득으로 7억 정도 세금을 내면 7억 정도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1, 2억 정도 무상자금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으려고 고생해본 기업들은 이 7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 거예요. 그러려면 저는 이걸 4가지 적격 요건이 있다고 저는 좀 분류를 합니다. 네, 읽어보시죠. 정관 개정 시 법적 절차 준수, 인건비 부당행위 계산 부인 회피, 사회적 통념 상관행위 부합, 퇴직금 지급 재원 확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일 첫 번째 건 필요 조건이고요. 나머지 3개가 이제 뭐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퇴직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인건비예요. 임금이에요. 그렇죠? 나머지 조건들은 법적 절차만 준수됐으면 특별히 문제될 소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연 평균 임금이 실제 기업의 경영 성과라든가 아까 말한 대로 공정하게 분배가 됐냐라는 부분. 근데 갑자기 이제 3년 전부터 막 인건비를 올리기 시작해요. 특별하게 인건비를 올려야 될 사유가 없는데. 퇴직금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공무원들은 당연히 이게 퇴직금을 증액시키기 위해서는 행위 부당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 퇴직 직전에 그렇게 급여를 올렸다가 부당행위로 판정돼서 추징당한 사례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3번째는 법인의 어떤 정관에 정해진 금액을 법인에서는 퇴직금으로 인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급 배수가 얼마가 적정하겠냐? 이게 사회적 통념 상관행위라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 그 비슷한 법인들이 얼마 주는지를 다 시장 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통상 상장돼 있는 기업들,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통상적으로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인정하는 범위가 한 2배수에서 5배수 사이였다. 그럼 이제 그 정도 배수 안에서는 법인이 지급해도 된다. 단, 이 수익금을 받는 소득자 입장에서는 그 중에 이제 한도로 정해진 금액만 퇴직소득이고 나머지는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절차도 준수 잘했고요. 인건비 관리도 잘했어요. 사회적 통념에도 부합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법인이 있는 돈만 주고 나머지는 그냥 퉁치자 그랬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법인이 이익을 본 거잖아요. 그렇죠. 자, 법인이 그만큼 이제 퇴직금 청구권이 있는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그만큼 법인이 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채무가 면제된 거예요. 네네네. 채무 면제에 대한 이제 법인이 증여세를 법인세로 부담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죠. 퇴직금을 포기한 임원이 퇴직금을 수령한 걸로 보고 퇴직소득 원천 징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총에 제식훈련 열심히 받고 전쟁터 나가는데 총알이 없다. 아니 그러면 뭐 차라리 그냥 저기 잘 드는 칼 하나 저기 나무에다 꽂고 간 사람이 더 전쟁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만들어 놨는데 결국 퇴직금 없네. 네. 줄 돈이 없네. 네. 아니면 줄 돈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대출 받아줬네. 이거 다 문제라는 거죠. 예. 그래서 퇴직금 제도를 잘 설계하고 운영을 잘하는 거와 더불어서 재원 마련을 해야 되는 것, 이 3가지 3박자가 맞춰줘야만 임원 퇴직 플랜은 완성도가 높은 플랜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퇴직금에 대해서 대표자나 상속인이 포기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 2가지 세금이 나오는 거군요. 증여세와 퇴직소득세. 그렇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냐?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 제가 이제 그림을 좀 그렸는데요. 그림 되게 좋은데요. 여기 댐의 용도가 있습니다. 어떤 댐을 지을 것인가? 댐에 물을 가둬둬야 되죠. 네. 근데 이걸 이제 식수로만 쓰게끔만 가둬놓으면 딴 데 쓰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우리 중소기업이 퇴직금의 아름다운 노후를 위해서 쓸 수 있게끔만 돈을 묶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필요하면 노후자금, 맞습니다. 사업자금, 뭐 긴급자금, 승계자금 다양하게 써야 돼요. 그래서 CO 플랜은 이게 다목적으로 설계가 돼야 된다. 네, 댐에 물이 가득 찼는데도 농업용수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안타깝잖아요. 퇴직연금을 이런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줄 알고 넣었다가 갑자기 이걸 좀 써야 될 일이 생겨서 찾으려니까 못 찾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지하는 이런 경우도
제가 왕왕 봤어요. 특히나 퇴직연금은 한번 들어가게 되면 그게 식수로만 한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이제 일반 그 서민 근로자들이 경제활동을 할 때 확보된 퇴직금을 갖고 반드시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써라. 국가가 직접 지원은 못 해주지만 어떤 세제 혜택을 통해서 반드시 노후에만 찾을 수 있게. 물론 이제 뭐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 경우를 빼놓고는 가급적 인출하지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네. 대신에 이제 CO 플랜은 뭐 당번에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실제 지급할 때 비용으로 처리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 모 3, 조 3, 모 4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퇴직연금을 할 거냐, CO 플랜을 할 거냐 할 때 고려 요건은 임원 퇴직금은 장기간 적립을 요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주식 승계가 필요한 경우 화폐 시장 가치의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좀 고려해야 될 거고요. 퇴직연금은 이제 실질 퇴직 시까지 인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회비용이 상당히 큰 업체라면 이제 CO 플랜이 유리할 수 있는 거고요. 네, 특정 시점에 주식 가치를 낮춘다는 얘기는 이제 그 시점에 손익을 상당히 떨어뜨려야 돼요. 근데 미리 비용 처리를 다 해버린 기업들은 그 카드를 쓸 수가 없잖아요. 특정 시점에 주가를 좀 드라마틱하게 떨어뜨릴 필요가 있는 가압승계상 필요가 있는 기업들은 CO 플랜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퇴직금 일부를 상속세 납부재원으로 활용할 경우에도 퇴직연금보다는 퇴직연금은 저축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상속납세 납부재원이라는 건 한꺼번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속보험 쪽으로 가야 되는 CO 플랜이 유리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좀 근거를 갖고 판단을 하셨으면 하고요. 굉장히 멋진 비유였어요. 이 댐에 대한 비유는. 다만 이제 이런 경우 있습니다. 회사의 자금 여력이 좋아서 나는 식수 전용 댐도 짓고 다목적 댐도 짓겠다. 아주 행복한 케이스죠. 뭐 그런 경우에는 DC용을 가입하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서 DC용은 금액 한도 상관없이 불입하는 금액 전액을 편입할 수 있거든요. 물론 나중에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퇴직금보다 더 많으면 그때 입금 산입하면 되는 거고요. 소득세를 더 내야 되는 그렇죠. 거죠. 대신에 이제 이 방법을 선택하는 기업은 이걸 안 찾아도 되는 자금의 여유가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렇게 돈을 묶어둬도 문제가 없고 그 묶어두는 걸로 인한 비용 처리 효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기업은 DC용을 가입하고 더불어서 이제 CO 플랜을 더 추가로 상속 플랜 차원에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법원에서 이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서 이제 심판원이나 법원에서 부적격 판정이 난 사례들을 다 정리를 했는데요. 몇 가지 키워드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절차적인 하자가 생겨가지고 리젝트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실제 이제 1인 주주, 1인 대표이사 이런 경우는 이제 본인 혼자서 푹 쥐고 장구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퇴직금 또는 임금의 과다 지급을 도모할 개연성이 높아서 인정 못한다라고 한 경우도 있고요. 또 급여상여 퇴직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정해서 지급했다. 특정 임원의 개별적인 사유로 인해서 넌 10억 가지고 가고 넌 5억 가지고 가고 넌 3억 가지고 가고 이런 것들 인정 안 한 케이스고요.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해가지고 14억이 추징됐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또 퇴직금 정산 전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인상이 된 경우, 특히 성과급. 성과급이라는 거는 성과가 있을 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가 없을 때 준 거는 통상적으로 이거는 주주가 배당으로 가져갈 때 쓰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이익 처분에 의해서 가져간 거다 해서 인건비 비용성을 부인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판례에서 보면 구체적인 기준 없이 준 거, 또는 임원에게만 지급한 경우 이익 처분으로 와서 송금 불산입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 임금 산정 방식의 일반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직급, 근속 연수 이 정도가 보통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잖아요. 거긴데 무슨 성과에 따른 차등을 둬가지고 주관적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들만이 알 수 있는 몇 가지 룰을 갖고 정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부인한다는 거죠. 퇴직 위로금도 최근에는 대부분 부인하는 것 같아요. 사실 위로금이 별 의미가 없어졌죠 지금은. 자, 6번째 보면은 이제 개정 직후 특정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경우는 이제 이 특정 임원을 위해서 규정을 변경했다라고 보는 거죠. 1년 미만이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판례에는 1년 미만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한 1개월이 지나면 괜찮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적 배수를 적용한 경우라든가 또 비특수관계 임원이 퇴사한 후에 재임 중의 임원에게 유리한, 그러니까 기존의 임원들에게는 1배수 적용하고 자기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들한테 높은 배수를 적용한다든가 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연봉계약서, 연봉제 했다는데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요.
그 다음에 이미 나는 퇴직금 안 받을 거야 하고 정산해놓고 다시 퇴직연금 가입하는 경우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원 보수 규정과 퇴직금 규정을 수차례 변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통 손비 처리해주는 게 정관에서 정한 금액이라고 하잖아요. 왜 정관에서 정한 금액이라고 했겠어요? 정관 변경 자체가 많은 주주들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주주들의 집단 지성에 의해서 뭔가 결의가 된 거기 때문에 굳이 국가기관이 개입하지 않아도 거기에 합리성을 부여하는 건데, 이렇게 수시로 바꿨다는 얘기는 특정인이 특정인 입맛에 맞게 바꿨다는 얘기밖에 안 될 수밖에 해석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도 컨설팅 받아가지고 뭐 매년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그렇죠. 안 좋네요. 예, 제가 농담반 진담반 말씀드리지만 남자분이 정관수술 자꾸 받으면 불임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이거 거기 있는 거예요. 예. 한 번 받을 때 제대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정관 수술을 또 정관 개정과 또 기획재정부가 보면은 이제 대통령령으로 입원이나 요양 목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게 했어요. 예, 근데 여기 이제 입원이나 요양 목적이 이제 중증, 예를 들어서 뭐 암 환자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그 의료적으로 장애인이다라는 증명서를 떼어주거든요. 근데 뭐 발목 부러졌다고 3개월 출을 못했다고 이거를 요양 갔다고 해서 한다든가 이런 건 다 부인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택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 이내에 해당 자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해당하지 못했다. 뭐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당연히 리젝트가 되는 거고요. 14번 같은 경우는 이게 요것만으로 단독으로 부인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에 요것도 들어가 있어요. 자, 퇴직금이라는 거는 줘야 될 거잖아요. 퇴직금 청구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임원한테요. 그럼 그렇죠. 법인은 그 돈을 줘야 돼요. 부채죠. 그럼 네. 회계상으로는 사실 부채로 인식해야 되는데 부채로 인식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고액의 퇴직금을 나가니까 이 퇴직 충당금을 실제 지급한 퇴직금의 괴리가 큰 경우에도 부당행위를 볼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본 케이스죠. 평소에 그 퇴직 충당금을 안 잡아놓고 있다가 네, 그렇죠. 그다음에 15번도 아까와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개정 전 이전에 퇴사한 임원과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한 차등이 발생한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그 외에 좀 몇 가지 보시면 월급제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연봉계약서로 사용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또 과도하게 계상된 가지급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의도로 가지급금과 상계 처리한 경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지급금하고 상계 처리가 된 경우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인정 안 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지급금을 가져갔다는 게 이미 이제 세법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퇴직금하고 상계 처리를 한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확증 편향을 갖고 더 부당행위의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다음에 돈이 없는데 담보로 갖다 땡겨가지고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규정을 소급해서 올해 2021년 8월이잖아요. 그걸 10년도 8월로 바꿨다. 요즘은 다 포렌식기법이 발달돼서 종이를 갖다 대면 이 종이가 몇 년도 종인지 다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지급하지 않은 비상근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상계 처리한 거 부당행위 아니다라고 본 케이스인데, 부당행위 아니다라고 봤다고 해서 무조건 놔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오늘 방송 너무 재밌었습니다. 특히 저는 아까 그 임원퇴직금에 대한 부분들을 다목적 댐에 비유해서 식수로만 사용할 게 아니라 임원의 퇴직금은 식수와 여러 가지 사업자금, 긴급자금, 여러 상속세부터 시작해서 여러 자금들로 쓰일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임원 퇴직금에 대한 설계 정말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하죠. 네. 부인당한 케이스가 보니까 이게 사실적 판단에 의해서 모든 걸 세무당국이 판단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백문양 부서장님 같이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오늘 가졌습니다.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